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가족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고통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통쾌한 복수까지 성공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강남에 거주 중인 50대 여성입니다. 연말이라 약속이 많아서 친구들과 만나면 서로의 일상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친구들의 직업과 취미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만나면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유튜브에서 사연을 듣는 것을 취미로 즐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에 편승하여 듣기 시작했는데요. 한번 들어본 후에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기게 되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멈출 수 없었어요. 매번 듣기만 하다가 제가도 제격하고 싶어서 해봤는데 이것이 제 인생을 살며 가장 큰 일이었거든요. 여러분도 들으면서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서울 토박이입니다. 가족, 친척 둘 다 돈에 대한 걱정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3남매 중 막내인데 양가의 사랑을 풍부히 받아왔어요. 언니들도 저를 무한히 사랑해주고 이뻐해줘서 어릴 때부터 자신감 있게 자랐습니다. 큰언니와는 6살 차이가 나고 작은 언니랑은 4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큰 나이 차에서 우리 셋은 어릴 때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서로 나누며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막내여서 언니들의 내리사랑 덕분에 더 많은 애정을 받았어요. 우리 자매는 셋이 여행도 좋아해서 국내 여행부터 해외까지 재미있게 다녔습니다. 화목한 집안에서 여유롭게 자란 저는 완전히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남에게 먼저 다가가서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가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덕분에 주변에 친구가 끊이지 않았고 언니들과의 사이도 매우 좋아서 아주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책 읽는 것을 매우 좋아했던 저는 문창고에 입학했는데 전공이 저와 너무 잘 맞아서 대학 생활 동안 성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추천으로 졸업과 동시에 어떤 출판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집에서 축하를 많이 받았죠. 그 회사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라서 야근하는 것도 전혀 싫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에 다니는 게 너무 즐거워서 항상 웃고 다니며 열심히 했더니 회사에서도 저를 좋게 평가해 주었어요. 우리 집에는 서재가 크게 있었는데 아버지가 교수님이셔서 책을 많이 읽으셨고 책을 좋아하셨으면 전공과 회사 모두 책과 관련된 일을 하니까 아버지는 본인을 닮아 그런 것 같다고 굉장히 뿌듯해 하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으로 책을 접할 기회가 많아서 그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감사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능력도 인정받고 또 즐겁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나서서 하니까 아버지는 쟤를 좋게 봐주셔서 승진도 빠르게 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면 이렇게 즐길 수가 있다는 것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원으로 입사했을 때는 과장이 되었을 때였는데 우리 팀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이름은 김민성이었고 그 친구도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회사로 교수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저와는 동문이라 반가웠고 저는 민성이가 들어오기 전부터 사실 교수님의 언행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보니까 듣던 대로 잘생기고 입담도 좋은 친구였어요. 저와는 4살 차이가 났고 제가 연상이고 직상 선배이다 보니 어려울 만큼만 했지만 먼저 서글서글하게 웃으면서 다가오니까 귀엽고 좋았습니다. 교수님도 저에게 그 친구 진짜 성실하고 평판 좋으니까 편하게 잘 대해주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민성이가 힘들어하면 먼저 나서서 일을 도와주고 못 끝낸 일이 있으면 같이 야근하면서 어떻게든 완성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민성이가 저에게 둘이 저녁을 먹자고 하길래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서 알겠다고 하고 둘이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민성이가 계속 뜸을 들이며 말을 꺼내지 못하길래 제가 답답해서 빨리 말하라고 하니 민성이는 그 자리에서 소주 한 병을 연속으로 마시더니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황당하면서도 너무 웃기고 귀여워서 알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렇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민성이와의 연애는 아주 즐거웠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니들과 여행을 다니는 것이 취미여서 워낙 가본 곳이 많았어요. 반면 민성이는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요. 여행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태어나서 실제로 바다를 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성이를 데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언니들에게 민성이를 소개시켜주면서 6년 동안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들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지만 큰 언니의 남편은 대기업에서 일하시고 작은 언니의 남편은 의사이셨어요. 언니들은 능력이 뛰어난 남편들과 결혼하여 우리 부모님께서도 매우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민성이는 제에게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고 결국 제가 직접 민성이의 가정을 가까이에서 본 결과 그 집안이 정말로 좋은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편하지 않았어요. 보통 콩가루라고 합니다. 민성이는 부모님께서 초등학교 때 이혼하시고 아버지와 살았는데요. 아버지는 재혼한 새 엄마와 중학교 때 이혼해서 또 다른 새 엄마가 왔고 첫 번째 재혼한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 동생이 있었고 두 번째 새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도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들과 함께 살았어요. 말만 들어도 참 복잡하죠. 저도 듣는 동안 몇 번씩 되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원래 친엄마도 재혼을 했는데 거기도 자식들이 있고 재혼한 새 아빠는 병으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그 사이에 자식들을 키우며 따로 애인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 이외에 다른 것을 모르고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언니들과 제 사위를 매우 좋아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행복한 존재이고 저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민성이는 그 이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가족사를 가진 줄도 몰라서 듣는 내내 결혼을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언니들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해왔지만 민성이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말하기 전에 언니들부터 먼저 말했더니 그들은 그런 복잡한 가족사를 가진 남자와의 결혼은 전적으로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예상보다 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집안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게다가 직장에서는 제가 직급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리적으로 안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월급이 더 많았다면 그리고 우리의 데이트 비용도 사실은 저가 다 냈었는데 민성이는 지금 새엄마들과 함께 아버지의 자녀들이 같이 사는 본인 집에 있는데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일하셔서 벌이가 일정하지 않아 민성이의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정까지 알게 된 큰언니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정색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기 전에는 언니들도 민성이를 귀엽게 봐주었지만 아무래도 결혼은 현실적으로 보아 결코 안 되겠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민성이도 눈치를 살펴 결혼 얘기를 꺼냈는데 제가 망설이는 것을 눈치챈지 민성이는 어느 날 저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평생 너만 바라볼 자신은 있어. 나 한 번만 믿어주라. 내가 정말 잘할게.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 인맥으로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고 언니들도 저에게 소개시켜준다고 열심히 신랑을 찾고 있었지만 민성이가 한 말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리 능력이 좋고 집안이 좋은 남자라도 나만 바라보는 남자와 결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언니들에게 민성이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자 언니들은 형부들까지 데려와 반대했지만 나는 청개구리 마음인지 계속 반대하니까 결혼을 더 하고 싶었어요. 작은 형부는 나에게 본인 아는 지인 중에 능력이 좋은 결혼하라고 해주더라고요. 변호사가 저에게 사기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한번 만나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언니들의 반대에도 부모님께 민성이와 결혼하고 싶다고 알렸는데 엄마는 민성이의 가정 환경을 알고 나니 말 그대로 식은 땀을 흘리셨어요. 아빠도 결혼은 현실이고 사랑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도 확고해서 민성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게도 민성이의 아버지와 새엄마 그리고 친엄마들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생각하여
저는 민성이와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민성이의 아버지는 노후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만약 민성이가 결혼한다면 가져올 재산이 거짓말 없이 1원도 없다고 했습니다. 민성이는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며 그러나 자신은 저만 볼 자신이 있다고 확신하여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 부모님께서 신혼집과 혼식을 마련해 주셨는데 엄마는 한숨을 쉬며 제게 사람이 좋으면 됐다고 하셨어요. 결혼 준비 중에서 가장 곤란했던 것은 아무래도 결혼식 자리 배치 문제였습니다. 민성이는 친어머니와 새어머니 중 누구를 앉힐지 모르겠다고 괴로워했는데 두 분 다 앉히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에요. 시아버지는 당연히 새어머니가 앉아야 한다고 하셨고 친어머니는 본인이 낳고 키웠으니 자신이 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앉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좋으니 식당에서 혼란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사정은 예상외로 변해버렸습니다. 분명히 새엄마가 제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가족들에게 전달했더니 10분 만에 저는 식사 대기실에서 지인들을 맞는 동안 밖이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작은 언니가 제 곁을 떠나 밖으로 나가 다시 들어왔을 때 민성이 친모가 본인이 혼례의 아주머니라며 한복을 입고 오셔서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계신다고 제보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민성이를 찾아냈지만 민성이도 어색하고 당황해 보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의심을 느껴서 어디 한 분이라도 빨리 안 찾아주셨으면 해요. 했더니 새엄마와 친엄마가 둘이 자리를 잡았다. 옥신각신 하시더라고요. 저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결혼식 당일에 표정 관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원래대로 새엄마가 혼주 자리에 앉았고 식이 진행되었는데 머릿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객들을 접대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중에 민성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미안하다고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네 집이 우리 집과 어울리지 않는 것도 알지만 본인은 만들지 못하고 저희 집에 장가온 것도 너무 미안하고 오늘도 정말 미안하다고 울면서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짜증이 났습니다. 민성이가 어떤 잘못이 있는 거겠어요?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됐으니까 저는 기분이 나빴어도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양가에 인사하러 다녀왔는데 아무래도 제가 시댁이 두 군데였어요. 같이 살고 있던 시아버지와 새엄마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민성이의 친엄마를 만나러 갔는데 다행히 두 쪽 다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결혼식 당일 있었던 소란 때문에 우리 친정엄마는 화가 나셨었는데 민성이가 먼저 기분도 풀어주고 애교도 부리니까 엄마도 결국 웃으셨어요. 민성이의 장점은 서글서글하게 애교를 부리는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형부들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엄마랑 아버지도 결국 민성이를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직장 바로 옆에 구한 신혼집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는데요. 저는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었지만 도저히 아기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기 천사는 찾아오지 않았고 결국 민성이와 함께 병원에 다니며 시험관을 통해 아기를 준비했어요. 이 과정에서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저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은 굳이 사표를 쓰지 말라며 휴직하고 몇 년 뒤에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아이를 가지는 것이 인생 목표여서 결연하게 그만두게 되었어요. 제 친구들은 아이가 너무 쉽게 생겨서 결혼 전에 이미 낳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올린 친구도 있었고 예상치 못하게 연달아 임신한 친구도 있었는데 왜 저만 이런 일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죠.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민성이는 저에게 그것은 자신의 문제라며 노력하면 아기가 찾아올 거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주변에 시험관을 통해 임신한 사람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 아실 것 같은데 시험관을 통해 아기를 가지는 것도 생각보다 노력과 돈이 들어가게 돼요. 저는 더구나 1차에서 바로 성공한 경우가 아니라 임신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제 몸과 정신도 망가져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은 한 마리가 의로워서 저를 보며 많은 조언과 용기를 주었는데요. 저는 3차 임신이 될 때까지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가지는 아이를 시험관까지 해도 임신하지 못해서 매우 속상하고 분노가 생겼어요. 5차까지 해도 아기가 생기는 기미가 안 보여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과정이 고통스러워서 중간에 포기할까도 생각했었지만 저와 민성이는 계속 서로 의지하며 노력했고 결국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7번째 시도에서야 아이를 가지게 되어서 민성이와 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가진 아이를 무사히 출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시댁 쪽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민성이의 첫 번째 새엄마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동생이에요. 시동생은 성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다니요. 독립하고 싶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민성이가 두 번째이고 새엄마는 돈이 없어서 민성이에게 당신 가족에게 돈이 많으니까 조금 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민성이는 그동안 아버지와 새엄마 없이 혼자서 상황을 대처하며 자랐다고 안쓰러워해서 저는 좋은 마음으로 부모님께 얘기했어요. 시동생의 독립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임신한 상태여서 마음을 편안히 해주고 싶었고 결혼했으니 이젠 가족이니까 저는 이러한 이유로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시댁은 잊을 때마다 우리에게 돈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가족이니까 부모님께 연락해서 도와주기도 했는데 요청이 늘어나니까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 제 비상금을 털어서 도와주었는데 저도 네 번째부터는 도와주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힘들게 임신해서 돈을 거절하는 그런 작은 소란조차 만들기가 싫었어요. 임신 기간에만 결국 6번 정도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때마다 민성이는 저에게 고맙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도 그때는 그냥 넘기게 되었습니다. 제 출산일이 점점 다가왔고 저는 작은 형부의 추천으로 유명한 병원에서 출산하게 되었는데요. 무려 쌍둥이를 낳게 되었어요. 시험관으로 아기를 가지면 쌍둥이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쌍둥이가 나오니까 저는 마냥 신났습니다. 게다가 우리 집이 특이하게 세 자매였는데 큰 언니도 작은 언니도 아들만 낳아서 의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랍게도 딸 쌍둥이였어요. 언니들도 제가 시험관을 통해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했을 때는 회의적이었지만 막상 딸 쌍둥이를 보니까 너무 예뻐했습니다. 우리 딸들이 제가 봐도 신생아 때부터 미모가 대단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3주를 보내고 친정으로 오는 한 달 동안을 보냈는데 아무래도 남편은 친정에서 출퇴근하면 힘들 것 같아서 저 혼자만 친정에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저가 막내딸이고 또 자연임신이 아니라 몸 걱정을 많이 하셔서 산후조리를 정성껏 해주셨습니다. 친정에서 몸조리가 끝나고 우리 신혼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시댁 식구들을 부르자는 거예요. 산후조리를 친정에서 했으니 시댁 식구들도 당연히 아기들을 보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들 와서 손을 씻지도 않고 아이들을 만지려고 하고 큰 소리를 내니까 아기들이 자꾸 잠에서 깨서 많이 곤란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표정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잘 대해줬어요. 그렇게 민성이는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니고 저는 집에서 쌍둥이를 육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던 아이들이더라도 육아가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쌍둥이라 제 몸 하나로는 도저히 감당되지 않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민성이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나는 도와달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육아를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유치원에 보내는 도중에 다시 회사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회사에 다시 가볼까? 내가 그래도 돈 꽤 벌고, 여보, 친정도 잘 살고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 집에만 있으면 심심해서 나도 사회생활을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야, 아기들 낳느라 몸이 많이 상했는데 집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민성이는 정말 고맙게도 내 몸 걱정을 하며 저를 생각해 주었어요. 딸 쌍둥이를 키우면서 친정 쪽에서는 어떤 문제도 없었는데요. 시댁에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액수가 점점 커졌고 나중에는 제 비상금도 다 털려서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민성이는 대놓고 아쉬워했습니다. 빌려준 돈만 그때 당시 5억이 넘었는데 시댁은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시집살이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제가 집을 찾아갈 때마다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대놓고 용돈을 요구하셨는데 찾아뵐 때마다 드리니까 지출도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민성이가 회사에서 돈을 벌어와도 용돈으로 다 나가는 수준이었습니다. 큰언니에게 이야기했더니 언니는 도대체 왜 시댁에 돈을 그렇게 퍼주냐며 화를 내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을 더 이상 해주지 말라고 했는데 민성이가 저에게 잘해주기도 하고 결혼해서 가족이니까 한 번에 끊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딸들도 왜 저한테 할아버지와 할머니랑 친하지 않는지 불평 많이 하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싫어하면서 최대한 즐기며 돌아다녔는데 그 순간부터 약간의 두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머리가 약간 어지러웠고 자고 일어나면 정상적으로 서 있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금방 괜찮아져서 놓아주다가 그런 증상이 사라지고 나서 이번에는 머리에 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한 몽우리가 멍에 혹처럼 나타났는데 이것도 병원에 가야겠다 생각하면 또 가라앉아 나를 농락하는 건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어 나가서 이런 얘기를 꺼내면 우리 나이에는 이런 증상이 생길 때가 되었다고 나이를 먹어서 그렇다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작은 형부가 의사라 친정 식구들이 모일 때도 가끔 편두통하고 몽우리가 난다고 하니까 형부는 그러지 말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보라고 했는데 제가 쌍둥이를 키우니 그렇게 하루를 온전히 시간 내어 병원에 방문하는 것도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형부가 손을 써준다고 해도 아이들을 챙기다 보면 시간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중학생이었는데 제가 사는 지역은 학구열이 높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교하면 빨리 밥을 먹이고 학원에 데려다 주어야 했습니다. 하루에 학원을 두 곳 다니고 집에 오면 또 과외를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겨우 학교 수업에 따라갈 수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애들의 일정에 저를 맞추다 보니 아파도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갈 시간조차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은 팀장 승진을 앞두고 너무 바쁘셔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요. 그래서 애들을 챙기는 것도 온전히 제 몫이었고 남편의 아침밥을 차리는 것도 함께 해야 했어요. 청소와 빨래를 맡아서 하다 보니 너무 체력적으로 지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부터는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가만히 침대에 눕고 1시간은 겨우 진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구토가 나오기도 하고 소화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년기가 가까워져서 그런지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명문고 진학을 앞두고 있어서 거기에 시간을 쏟아 너무 힘을 많이 쓰는 것이 그런지 생각했었어요. 다행히 우리 딸들이 공부를 잘해서 친정 부모님께서 칭찬하셔서 사교육부를 많이 지원해 주셨고 아이들은 돈 걱정 없이 사교육을 받았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시댁에서 돈을 요구할까봐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댁에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의 개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했답니다. 제가 돈으로만 보이는 건지 저만 돈이 없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 딸들은 시댁에 가는 날에는 어느 순간 학원으로 도망가서 가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시댁의 새로운 시집살이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신경 써서 신경통이나 그런 증상들을 그냥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저는 이런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심지어 집에 의사가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어느 날 잠에서 깨서 남편 아침밥을 차려주려고 일어났는데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눈을 찡그렸는데 눈이 감기지도 않고 입도 움직이지 않아 이상해서 거울을 돌려봤습니다. 얼굴이 마비된 쪽을 살피고 일본 다시 포가를 했으나 아직 힘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형부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형부께서 빨리 응급실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깨우고 응급실로 갔어요. 의사가 안면 마비인 것 같다며 주사를 맞았어요. 그렇게 일주일 후에 다시 얼굴이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이 경험 때문에 너무 놀라서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불산원대로 큰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집에 돌아와서 평소대로 일상생활을 했는데 얼마 후에 또 갑자기 한쪽 팔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고민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몇 달 뒤 물어나니 딸들의 지금처럼 봤습니다. 과학고 시험을 앞두고 있었던 날, 저는 안치하고 딸들을 챙겼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팔이 금방 되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며 엄마 팔이 안 움직인다고 말하며 보여주었어요. 딸들은 걱정하며 당장 병원에 가라고 했지만 저는 전에 안면마비를 치료했던 것처럼 주사를 맞으면 금방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음 날 일어나 보니 팔이 조금씩이지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금방 나을 거라고 생각하며 지냈지만 며칠이 지나도 팔에 완전히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병원에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생각하고 잠을 잤다가 눈을 떴을 때 제가 눈을 뜨니 우리 집이 아닌 병원이었어요. 제 옆에서 딸들은 저를 부여잡고 울고 있었고 친정 부모님도 와 계시고 언니들까지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눈을 떠보니 엄마가 급하게 의사를 불러왔는데 들어온 의사는 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한번 팔과 다리를 움직여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겨우 움직였는데 왼쪽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감각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누르고 있는 부위요. 아니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니까요. 딸들이 엄마 몸이 굳어졌다며 울면서 일단 남편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진정시키라고 했고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고 다음 날 일어나지 않아서 남편이 저를 흔들었지만 이상하게 죽은 사람처럼 팔이 달랑거리며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친정에 연락하고 응급실로 갔더니 마비가 온 것 같다고 합니다. 작은 형부는 의사에게 전문 용어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왼쪽 몸을 힘주어도 움직이지 않아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발가락은 움직일 수 있었지만 무릎부터 허벅지, 어깨, 팔목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소식은 도저히 제 상태의 원인을 모르겠다는 것이었어요. 작은 형부가 열심히 본인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동문회에 물어봐도 정확한 병명을 모르겠다고 희귀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답니다. 저는 의사에게 혹시 오른쪽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냐고 하니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겠다며 고개를 숙여서 두려움이 저를 찾아왔어요. 작은 언니는 형부에게 당신 의사니까 제발 저를 살려달라고 엉엉 울며 비는데 그걸 보는 제 가슴도 찢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고등학생인 우리 딸들이 걱정되었죠. 제 증상은 다행히 왼쪽 몸만 마비된 것입니다. 상태로 몇 주가 지났는데 병원 조리는 우리 친정의 엄마가 해주셨어요. 제가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자고 해도 엄마는 본인 딸이니까 스스로 돌봐야 한다며 거절하셨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난 후 제 전 회사 남편의 현재 회사 직원들이 병문안하러 왔어요. 제가 그 회사에서 과장 자리까지 있었고 대표님과도 워낙 가까웠던 사이라 반가웠는데 회사 직원 중 친한 직원들은 제 상태를 보고 울기까지 했어요. 저는 최대한 용기를 내어 괜찮은 척했지만 직원들이나 친구들이 저를 보고 울고 안타까워하니까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옆에서 정성으로 돌봐주시는 엄마가 있어서 마음껏 슬퍼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발가락이 마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희귀병 가치 원인은 여전히 몰랐고 원인을 모르니까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작은 형부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하라고 했는데 저는 집에서도 거동이 불편해서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리 병원에서 이것저것 치료도 받고 헬린룸에서 편하게 전담 간호사도 있었지만 집은 집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가 와 계시니 남편이 불편할 수도 있어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남편은 별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온몸이 마비되어가며 병원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니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너무 지쳐서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삶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생각도 들고 만약 이 마비가 뇌로 전이된다면 그때는 그냥 제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어릴 적부터 아파온 것이었으면 모를 일이지만 건강하게 잘 살다가 원인불명으로 마비가 찾아왔기에 견디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원인을 알면 고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조차 되지 않으니까 마비된 몸을 보며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오는 법이라고 하죠. 저는 이제 오른쪽 다리 전체가 마비로 인해 다시 입원했을 때였어요. 대표님이 따로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며 꼭 저와 둘이 보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엄마에게 전 직장 대표님이 오시기로 했다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뒤에 대표님을 만났는데 대표님은 한참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대표님, 왜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내가 진짜 송 과장이 너무 안쓰러워서 말할까 말까 고민도 많았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농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결국 말하게 되었어요. 송 과장님과 함께 일할 때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송 과장님께 고마운 마음밖에 아직도 없어. 아, 대표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뜸을 들이세요? 저는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저를 지금 보세요. 몸도 다 굳어서 어떤 말을 들어도 충격받지 않아요. 송 과장, 당신 남편 말이야. 김 팀장, 바람났어. 그 팀에 새로 들어온 대학생 인턴하고? 네. 저는 너무 충격적인 소리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대로 대표님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남편이라고요. 저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소리를 듣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대표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대표님은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저에게 사진 2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였고 그 옆에는 딱 봐도 어려 보이는 여자가 있었죠. 우리 딸들이 고등학생인데 거짓말 안 하고 비슷한 또래로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인턴이니까 실제로 딸들과 나이 차이가 크지는 않았겠죠. 제가 충격을 받아 가만히 있으니까 대표님은 안 그래도 아픈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게 되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대표님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바람을 픈 사람은 김민성입니다. 저는 정말 대표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민성이와 처음 만나게 된 것도 그 회사였고 그 뒤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부모님의 반대에도 꿋꿋하게 결혼했고 아이를 가지기 힘들어서 둘 다 많은 노력 끝에 딸 쌍둥이까지 낳았고 그 딸들이 명문고에 입학을 했고 그동안 제가 시댁에 낭비한 돈이 몇 억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말 그대로 호구로 보이게 되었죠.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동안 남편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저와 돈은 눈길도 마주치지 않고 냉랭해진 모습과 함께 태군이 여러 날 동안 매우 늦게 집에 오는 일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남편한테 병원에 올 것을 요청했더니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순간 회사가 아닌 상간녀와의 약속이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기다릴 것을 말하고 병원으로 오라고 했지만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늦게 남편이 병실로 왔을 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릇된 애정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너무 착잡하고 슬퍼서 입 밖으로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물어보면 남편은 맞다고 대답할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상황을 직시해야 했으니요. 남편에게 울음을 참으며 최대한 침착하게 물어봤다. 남편이 오기 전에 몇 번이나 연습한 그 말을 내뱉었어요. 당신, 바람 피웠니? 제가 다른 말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는데 남편은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너 같은 애랑 이제 어떻게 살아? 나보고 설마 평생 병간호하라고 원인도 모르잖아. 나도 이제 힘들다. 이제 우리 그만하자의 변명이라도 하면 들여주려고 했는데 남편은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하는 말을 듣자면서 저는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간호는 처음 제가 응급실에 왔을 때부터 우리 친정엄마가 손수해 주었고 남편은 간호를 해주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침묵을 지키니까 남편은 한술 더 떠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지쳐. 원인이라도 알면 그걸 치료하면 되는데 이건 희귀 질환이잖아.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사는 거 아니야? 저는 안 그래도 몸 때문에 몸과 정신도 힘들어져 온전하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웠는데 남편마저 저렇게 말하니 너무 속상하고 그동안 제가 남편과 시댁에서 보냈던 날들이 아깝고 도대체 왜 그랬던 걸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 해탈한 채로 울며 남편을 바라봤는데 남편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경멸하는 표정을 지으며 애정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눈빛을 보고 저는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우리 친정에서는 알아서 말하라고 했어요. 저는 이미 내 몸 때문에 우리 집에서 신경을 쏟고 있는데 남편의 바람 때문에 이혼하기로 결정했지만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슬펐던 것은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아 온 것도 숨기려고 했지만 팔들이 마비되어서 눈물을 닦을 수 없었어요. 저는 결국 큰 언니와 형부에게 저를 보러 갔다. 언니와 형부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언니는 매우 화가 나며 남편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형부를 데리고 병원을 떠났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저에게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이혼 소송을 할 힘도 없어서 합의 이혼을 선택했고 아이들은 제가 키우기로 결정했다. 비록 마비된 상태인 엄마지만 최소한 20살쯤 된 어린 아이들을 혼자 바람피운 아빠 밑으로 내보내는 것은 도대체 견딜 수가 없었다. 딸들은 이혼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지만 대충 눈치를 챈 것 같았다. 그것이 더 가슴 아프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다. 그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어쩌면 마비가 뇌까지 퍼져서 끝나서라도 좋겠다고 오히려 바랐다. 정도였습니다. 마비된 몸 상태보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은 거기에 한술 더 뜨더라고요. 합의 이혼을 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바로 남편은 그 어린 인턴과 결혼까지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마비가 시작되어 그 상간녀와 결혼할 계획을 세운 것이 틀림없었어요. 언니들은 저에게 그동안 시댁에 주었던 돈을 다 환수하자고 했는데 저는 제 몸 가누기도 힘들어서 더 다른 곳에 신경 쓰기가 싫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재혼한 남편을 보며 저는 그동안 제가 살았던 인생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이대로 숨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너무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도저히 살 이유를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작은 형부가 어느 날 급하게 찾아와서 작은 언니도 같이 왔는데 미국에서 저와 같은 증상을 보인 사람이 치료에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이었으면 저도 신나서 당장 미국에 가자고 했을 텐데 남편이 바람피워서 재혼까지 한 것을 보니 몸을 고쳐서 뭘 하나 생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애써이 아픈 몸을 이끌고 미국에 가더라도 완전히 제 몸까지 고치리라는 확신도 없었고 제가 소식을 듣더라도 그냥 무표정으로 있으니까 작은 언니는 저를 끌어안고 안쓰러워 죽겠다며 오는데 저는 그냥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몸도 움직이지 못해서 자리를 떠날 수도 없어서 그냥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형부가 가져온 소식은 우리 부모님 귀에도 들어가고 엄마는 제발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오히려 미국에 가서 몸을 고쳐서 남편에게 복수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우리 딸들을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힘들게 키워왔는지 생각이 났어요. 엄마는 아파서 병원 생활하고 엄마와 아빠는 이혼하고 아빠는 바람을 피웠는데도 묵묵히 티 내지 않고 저만 보면 엄마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 착한 딸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딸들을 불러 얘기해봤는데 미국에 가면 고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딸들이 본인들도 데려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딸들은 저에게 재발병을 고쳐서 예전처럼 놀러 다니자고 하고 본인들 졸업식에도 오고 싶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딸들의 응원에 힘입어 가족들의 도움으로 미국까지 가게 되었어요.
몸이 마비되어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휠체어를 타고 겨우 공항에 가서 미국까지 갔는데요. 저를 간호한다고 부모님도 따라오시고 작은 언니와 형부까지 따라왔습니다. 딸들이 자기들도 데려가라는데 일단 제 몸이 먼저니까 딸들은 큰언니가 나중에 부모님과 언니들과 함께 미국에 갈 것으로 결정했어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어요.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제게 형부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형부분은 마비 치료비를 다 갚으라며 웃으며 말했어요. 제 남편은 행운이 없지만 제 가족은 정말 많은 것을 받은 것 같아요. 미국에 도착한 후 중증적인 질병을 치료받은 곳에서 작은 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작은 형부는 과거 학부 시절의 교수님들과 현재 일하는 동료들, 선배들을 소개해 주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마비는 감각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정확한 치료 방법이라는데 그런 결과로 인해 죽은 듯했던 감각들이 활성화되면서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시작한 일이기에 전 남편에게 화를 풀어주는 날만을 기다림으로써 그 고통을 참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딸들이 방학 때 우리 딸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들을 보니 힘이 나서 심신이 편안해졌고 더 나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미국 의사들도 딸들 덕분에 제 기분이 상당히 나아졌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고통이 크게 완화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들도 긍정적으로 엄마를 향해 더욱 강해지며 함께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졌다고 힘을 주고 가족들도 돌아가며 미국을 방문하며 저를 지켜주었어요. 특히 엄마가 저를 많이 신경 썼는데요. 저는 이런 가족들의 노력을 보아도 무조건 완치를 목표로 열심히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많이 먹고 병원에서 움직여야 빨리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가족들과 간호사의 도움으로 휠체어와 기구에 의지하며 몸을 많이 움직였어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 당연히 힘든 날도 많았지만 저는 끝까지 버텨냈어요. 너무나도 다행히 제 몸의 상태는 확실히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나아졌는데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병원에서도 이렇게 빨리 치료가 될 줄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완치되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몰랐다고 할 정도로 저는 불굴의 의지로 치료에 전념했고 결국 1년 만에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병원 복도를 걷자 언니들과 엄마는 저를 보고 울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했어요. 그때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안쓰럽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딸들은 방학 때마다 저를 보러 왔었는데요. 제가 언제 슬쩍 물어보니 아빠와는 연락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미 본인들의 인생에서 아빠를 지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들에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남편에게 너무 괘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병에 걸려서 바람 피운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딸들에게도 그렇게 대하는 것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정이 뚝뚝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본인 자식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내가 더 이상 어이없었던 것은 시댁의 태도였어요. 본인 아들의 잘못으로 이혼한 것인데 내가 시댁에 많은 돈을 주었던 것 때문에 했잖아요. 자신들의 물주가 끊겨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시댁은 나에게 그래 왜 몸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지라는 뉘앙스로 말했었어요. 자신 아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말해서 어이가 없어서 그때는 당황해 그냥 무시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욕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친정 가족들의 응원과 소중한 딸들을 보며 미국에서 치료에 전념했고 제 차도가 좋아지니까 병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말해주어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저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빠르게 쾌차했어요. 원래 저처럼 치료했던 환자는 6년이 걸렸었고 제보다 훨씬 젊은 친구여서 제 치료는 10년을 보고 있었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서 저는 2년 만에 남들이 볼 때 아주 평범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오래 누워 있었고 마비가 된 몸이라 조금씩 행동이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그건 자세히 봤을 때 얘기고
겉모습만 보면 제가 환자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전혀 모를 만큼 나아졌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고 언니들과 부모님, 그리고 딸들도 이렇게 빠른 시기에 나올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서 얼떨떨했지만 병원에서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년의 치료를 끝으로 한국에 왔는데요. 갈 때는 휠체어에 의지해서 제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주 불편하게 온갖 시선을 다 받으며 미국에 왔었는데 갈 때에는 평범하게 일반 사람들처럼 제 다리로 직접 걸어서 비행기에 타니까 저도 모르게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그동안 버텨준 제 몸이 고맙고 가족들한테도 또 감사한요.